오늘은 조선시대의 시인이었던 허난설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허난설원은 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시인인데요. 1563년에 태어났어요. 허엽과 김씨의 딸로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였던 허엽의 호는 초당이었습니다. 허엽이 강릉 부사로 있을 때 관청 앞마당에 있던 샘물로 두부를 만들고 동해바다에 바닷물을 길어서 두부에 간을 맞췄는데 그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고 허엽의 초당을 두부에 붙여서 초당두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당두부입니다. 이 허난설원의 어머니 이전에 허엽에게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 사이에서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었고 다시 김씨와 재혼해서 2 아들과 1명의 딸인 허난설원을 두게 됩니다. 이 허난설원의 태몽은 하늘에서 날아오던 연꽃 속에 선녀가 앉아 있다가 김씨 부인을 보고 절을 하는 꿈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허난설원의 본명은 허초희입니다. 여자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흔치 않던 조선시대에 이름을 갖는다는 건 꽤 독특한 일이었어요. 보통 여자아이들 이름은 언년이, 개똥이, 끝순이 이런 이름으로 대충 그냥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나면 강릉댁, 광주댁, 나주댁 이런 식으로 출신지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되면 초희 엄마, 라임이 엄마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면서 어머니로만 살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양천 허씨, 강릉 김씨, 청주 한씨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딸, 지역의 누구누구 딸로만 기억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초희라는 아주 제대로 된 이름을 갖게 된 그녀는 남자들만 갖고 있었던 호와 자까지 스스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허난설원의 집안 자체도 꽤 개방적이었고 그녀 역시 스스로 시대에 순응하기보다는 자기 의지를 갖고 꽤 주체적으로 살기를 바랐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철저하게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때라서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를 못하던 때였어요. 특히나 이 허난설원이 태어나고 활동했었던 명종이랑 선조 때는 성리학적 여성관이 확립이 되던 시기라 여성의 사회활동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란 자고로 음식 차리기, 바느질, 옷 찢기, 절구질, 아이 낳기 정도만 할 줄 알면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지식을 갖게 되면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아주 일부의 여성들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집안도 개방적이었고 허난설원이 어렸을 때 남자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형제들이 글 공부를 할 때 어깨너머로 글을 외웠던 거예요. 글을 같이 배우진 않았지만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고 기억력이 좋아서 이걸 다 기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글을 쓸 줄 알아서 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8살에 시를 지으면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고 딸의 이런 재능을 안타깝게 여겼던 아버지 허엽이 직접 글과 서예, 그림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후로 남동생과 함께 오빠였던 허봉의 친구 시인 이달에게 본격적으로 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이달이라는 사람은 3대 시인 중 하나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서얼이었어요. 서자였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고 과거에도 응시를 할 수가 없어서 사회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성향이 제자였던 허난설원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577년 15살에 집안의 주선으로 명문가 집안의 출신이었던
아버지였던 남자 김성립과 중매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됩니다. 이때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죠. 15살이면 이제 시집을 가야 할 나이니까요. 그런데 이 허난설원의 이상형은 당나라의 정치인이자 시인이었던 두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목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문학적으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고 호탕하고 아주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기울어가던 당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허난설원의 이상형은 즉 강직하고 호탕하고 야망을 가진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 마음대로 혼처를 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허난설원은 부모가 정해준 얼굴도 모르는 남자랑 결혼하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보통 이때 여자 같으면 그냥 어쩔 수 없지 라고 그냥 결혼을 했을 텐데 난 내 남편을 직접 보지 않고는 시집을 가지 않겠어요 라고 버팁니다. 차라리 신랑감을 우리 집에 초대를 해주세요. 내가 몰래 훔쳐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내가 알아서 시집을 갈 거고 그게 아니면 나 시집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였던 허엽 혼자서 30리 떨어져 있었던 마을에 가서 예비 신랑이었던 김성립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둘이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남자 노비가 불쑥 들어오더니 허엽 등 뒤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립의 집에서는 당연히 허엽이 데려온 남자 노비 혹은 남자 수행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난 분명히 혼자 왔는데 갑자기 남자 노비가 들어오더니 자기 뒤에 이렇게 서니까 너무나 당황했던 허엽은 뒤를 딱 돌아봤고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 남자 노비가 자신의 딸이었던 허난설원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 시댁 식구를 심사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아버지의 뒤를 밟아서 안방까지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결국 미래의 남편감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했느냐? 아니,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상형처럼 올곧고 강직한 성품의 남자가 아니라서 엄마 말 잘 듣는 엄친아, 마마보이 같은 그런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허엽한테는 좀 좋아 보였는지 결국 딸의 의견은 무시되고 허난설원과 김성립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녀의 인생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남편이었던 김성립은 허난설원의 천재성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속이 좁은 인물이었던 거죠. 이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남자는 늘 여자 위에 군림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뛰어났던 허난설원에게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과거 공부를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막 마시러 다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책을 읽고 시를 쓰면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을 기다리는 시조차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남편의 집안에서까지 갈등을 겪게 되는데 특히나 시어머니였던 송씨는 여자가 똑똑하면 남자 앞길을 막는다 라면서 남편이었던 김성립의 무능이 전부 허난설원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남편은 관직에 나갔으나 좋은 구품에 밖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 말단 관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허난설원은 이미 8살에 신동소리 들었고 글재주 뛰어나죠. 시 짓는 거 뛰어나죠. 그림 잘 그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뛰어났던 허난설원을 질투해서 일부러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러던 중 허난설원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만약 남자아이라도 낳는다면 시댁이랑 사이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이랑도 좀 잘 지낼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였던 허엽이 상주에서 객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첫째 딸이 몸이 약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어렵게 얻었던 둘째 아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거기다가 또다시 시작된 시댁의 눈총을 받다가 셋째까지 얻었는데 셋째는 그냥 유산을 했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시를 지었고 이는 난설한 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의 땅이여.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서 있구나. 백양나무 숲, 쓸쓸한 바람. 도깨비 불빛은 숲속에서 번쩍이는데 지전 뿌려 너희 혼을 부르고 너희들 무덤에 술 부어 재 지낸다. 아, 너희 남매 가엾은 외로운 혼은 생전처럼 밤마다 정답게 놀고 있으니 이제 또다시 아기를 낳는다 해도 어찌 능히 무사히 기를 수 있으랴. 하염없이 황대의 노래 부르며 통곡과 피눈물을 울며 삼키리. 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를 지었던 그녀는 설상가상 자신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던 정신적인 지주였던 친오빠마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던 이의를 탄핵하다가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귀양에서 돌아온 뒤에는 금강산을 방황하다가 아버지처럼 금강산에서 객사했어요. 게다가 누나를 좋아했던 남동생마저 귀양을 가는 등 비극이 계속됐고 결국 그녀는 삶의 의욕마저 잃고 유일하게 시 창작으로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객사한 아버지와 오빠, 귀양간 남동생, 몰락해가는 친정, 무능하고 속이 좁았던 남편, 여성의 재능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시어머니, 너무 어린 나이에 잃어야 했던 아이들까지 모든 게 겹쳐서 그랬는지 그녀는 27살에 시를 한 편 짓습니다. 그 시는 이래요.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게 기대었구나. 부용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그리고 이 시를 짓고 거짓말처럼 꽃 27송이가 졌다는 그녀의 시구처럼 그녀는 27살에 별다른 질병을 앓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죠. 그녀는 죽기 직전에 자기의 수묵화, 난초화, 풍경화, 시 등을 다 태웠고 유언으로는 친정에 남겨둔 자기가 쓴 시들을 전부 다 태워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녀가 남긴 시는 방 한 칸 분량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동생이 그녀의 시들을 아깝게 여겨서 이것을 보관했고 지금 알려진 작품 대부분은 그 남동생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남동생은 누나였던 허난설원을 그리워하면서 추모시 한 편을 남기게 됩니다. 옥이 깨지고 별이 떨어지니 그녀의 한평생 불행하였다. 하늘이 줄 때에는 재색을 넘치게 하였으면서도 어찌 그토록 가혹하게 벌주고 속히 빼앗아 가는가. 검은고는 멀리 든 채 켜지도 못하고 좋은 음식 있어도 맛보지 못하였네. 난설원의 침실은 고독만이 넘치고 난초도 싹이 났건만 설이 맞아 꺾였네. 하늘로 돌아가 편히 쉬기를. 뜬 세상 한순간 왔던 것이 슬프기만 하다. 후련히 왔다가 바람처럼 가니 한 세월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구나. 라고 이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지은 난설원의 남동생이 바로 허균입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쓴 그 허균이에요. 허균은 누나 난설원의 시를 모아다가 난설원 집을 만들었고, 그녀가 죽고 3년 뒤에 일어난 임진왜란 당시에 지원군으로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들과 교류를 하던 허균은 그녀의 시를 적극적으로 중국 사신들에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허난설원에 대한 이 그녀의 시를 알게 되고, 그녀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중국에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중국에서 허난설원의 시를 처음 소개했던 사람은 오명재라는 사람이었는데, 허균이 소개시켜준 그녀의 시를 보고 크게 감동을 해서 중국에 돌아가서 조선시선이라는 책을 펴냈고, 여기에 허난설원의 시를 실었던 거예요. 이 당시 명나라에는 여성 시인, 여류 시인들의 작품이 유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면서 이국적이었던 허난설원의 시는 중국 최고의 여성 시인으로 알려졌던 반소와 비교되면서 극찬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중국 사신 중에 학문에서 가장 조예가 뛰어났던 주지번이라는 사람은 조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을 가진 여인이었다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이 허난설원의 시집은 그녀의 시집 때문에 중국의 종이값이 올랐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게다가 이 인기는 금방 식지 않아요. 명나라를 거쳐서 청나라까지 계속되었고, 이게 인기가 계속되니까 중국의 인기잖아요. 그래서 조선으로 오히려 역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1711년에는 일본에까지 허난설원의 시가 소개되어서 인기를 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신사임당은 잘 알고 있는데 허난설원은 잘 모르죠. 근데 그녀가 알려진 건 조선시대의 양반 집안의 여인으로서 현모양처의 덕목을 갖추었거나 아주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었거나 성공한 자식을 두었거나 유명했던 남동생의 누나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예술가적 기질 때문에 아직까지 기억이 되는 거죠. 그녀는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제대로 된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당대의 평가는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정말 부정적이었어요. 심지어 표절시비까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조선으로 역수입이 된 이후에도 남동생이었던 허균이 사망하고 나서 거의 잊혀지다시피 하다가 1940년대가 되어서 다시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 그녀의 묘소는 경기도에서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으며 현대에는 뛰어났던 시인으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조선시대 시인이었던 허난설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